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중국 경제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필자가 2019년 2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대한정치학회보에 소련 붕괴의 조건과 중국 붕괴의 가능성, 공산체제의 경직성과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논문을 게재했고 그해 6월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가 자신의 컬럼 김순덕의 도발 한 국가 두 체제 홍콩 한국의 미래일 수도 있다 해서 이 논문을 대대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이 논문은 소련 붕괴의 원인이 미국과 군비 경쟁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마이너스 총요소 생산성 때문이라는 서방 경제학자들의 합의를 인용했습니다. 총요소 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란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증가하지 않아도 경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생산성을 말합니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무한정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총요소 생산성이 증가해야 합니다. 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 증가와 총요소 생산성으로 산정합니다. 소련 경제는 1920년대와 30년대에 투입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GDP가 가히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1960년대까지 그럭저럭 성장을 이어갔으나 1970년대부터 91년 붕괴할 때까지 서방 경제학자들의 정밀한 역산에 따르면 총요소 생산성이 연평균 마이너스 0.23%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20년, 30년 동안 경제가 매년 0.23%씩 복리로 줄어든 결과 1991년 소련이 붕괴를 선언할 때 경제 규모가 의미 없는 수준으로 줄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2018년 이 논문을 작성하던 당시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 인용했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중국 경제의 붕괴를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준이 북한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의 총요소 생산성을 측정한 데이터를 구글에 올렸습니다. 이 데이터는 2017년 각국의 총요소 생산성을 1로 잡았을 때 2019년 총요소 생산성을 측정한 것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준에 따르면 중국의 2017년 총요소 생산성을 1로 했을 때 2019년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이 0.96457, 즉 2019년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 3.543%였습니다. 중국 경제가 매년 최소 3.543%씩 복리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노동과 자본의 투입까지 줄어든다면 중국 경제가 줄어드는 속도는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보도를 할 수 없는 지경이고 길거리에 노숙자가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경제 붕괴를 선언하지 않고 있으며 GDP 성장률 5%를 발표합니다. 중국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국가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침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스위치를 끄고 데이터룸을 폐쇄하는 것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중국에서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중국은 토지 매매, 외국인 투자, 실업률, 기업 신뢰도, 금융시장 투자자 수, 부동산 가치평가, 소매 판매, 심지어 화장 관련 중요 데이터까지 보고하지 않아 보건당국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아예 보고를 중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면서도 국가의 경제 건강에 대한 의구심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면밀히 주시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중국의 GDP 수치에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작년 경제 성장률이 5%라는 것은 매우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수치는 모든 국가에서 조작될 수 있지만 특히 중국 공산당의 권력과 영구적인 통제를 위해서 극심한 경제 성장 약속을 핵심으로 삼은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이 2, 3%포인트 정도 과장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2월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가오 샨웨는 워싱턴 DC 피터슨 연구소 동료들을 방문하여 전문가 패널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중국의 성장률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성장률이 약 2%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는 제 추측으로는 지난 2, 3년 동안 공식 수치는 5%에 가깝지만 실제 GDP는 평균 2% 정도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안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발언자는 자신이 독립적인 행위자가 아니며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위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잠시 잊은 듯합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 곧바로 소문이 퍼져 그는 징계를 받고 침묵당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 증권사에서 일하지 않고 그의 발언은 중국 모든 웹사이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중국 증권협회는 중국의 경제 건전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고가 울렸고 이제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부동산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실업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붕괴되고 정부 재정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서 한때 일상적으로 보고되었던 데이터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침묵시키는 것은 괜찮지만 근본적인 데이터로 침묵시키는 것은 오히려 경종을 울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5가지 주요 기둥에 의해서 의존하는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첫째, 서구의 제조업과 경쟁하고 궁극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저비용 제조업이 필요합니다. 둘째, 미국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소비자와 중간재를 통해서 임금과 봉급이 떨어지는 것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셋째, 미국 국채의 대규모 보유를 기반으로 한 기업 개발을 위한 중앙은행의 신용. 넷째,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의 무역 가정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국내 통화로 인해서 수입보다는 수출이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 국가 목표에 따라 투자를 조정하는 국가주도 및 자금 지원 인프라 개발. 1990년대 이후 전문가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중국은 자유시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구 경제를 괴롭히는 소속 문제를 최소화하는 느슨한 규제 환경 덕분에 자유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적 우선순위를 위협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의 규제는 기업 활동에 관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이 세계 무역 시스템의 낮은 관세와 국경 간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과정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평가 절차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2018년이었고 그 결과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년 후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중국이 막대한 양의 상품을 미국으로 다시 공급해야 했고 이는 역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미국인들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마스크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중국 제조업 부문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를 통해서 80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무역 정책 관리를 전면적으로 뒤집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는 새로운 수입원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미국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고 오히려 중국의 경제 전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미국이 영원히 중국의 소비시장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오랜 가정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방과 미국은 이 모든 상황의 엄청난 아이러니를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세기 동안 사업가들은 소비자로서 중국의 엄청난 규모에 대해서 상상해왔고 판매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해왔습니다. 모든 중국인에게 신발 한 켤레를, 중국 시장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4억 명의 고객을 보유한 시장, 이러한 슬로건은 1세기 동안 떠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제 상황의 예측과 예측 불가능성의 본질은 개방 이후 수십 년 동안 중국이 소비국으로서가 아니라 제조업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겨우 미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호무역주의보다는 더 나은 길은 대규모 규제 완화, 국내 달러의 영향력 확대, 해외 경쟁력 강화, 그리고 미국의 기업가 정신 쇄신을 통한 사업비용 절감입니다.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역 장벽만으로는 이러한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한편 중국은 갑작스럽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정치적 안정마저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외부 전문가들은 중국 내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2019년 총 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 3.543%임을 감안할 때 매년 중국 경제가 복리로 3.543%씩 줄어들어 멀지않아 중국 경제의 붕괴가 불가피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관세로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미국에서는 제조업체에 대한 주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수입품, 특히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중소제조업체들이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젠스 INC와 그랜드 리버 러버 같은 회사들은 기업들이 공급망을 미국 내로 옮기면서 수요가 급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 공급업체 이전 고객들이 미국 제조업체로 돌아오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상당한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이프소스 다이렉트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장갑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중국 공장들은 미국의 관세와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주요 지역에서 80에서 90%에 달하는 심각한 생산 차질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애플과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공급망 문제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광동, 저장, 푸젠의 공장들은 교대 근무를 줄이고 근로자들을 일시 해고하거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선전 같은 도시들은 생산 지연을 심화시켜 일부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최소한의 가동만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정책과 일치하며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 감세, 관세를 강조합니다. 수시간 전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사실상 철회한 것은 중국으로 나간 미국 제조업체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매년 경제 규모가 복리로 최소한 3.543%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고율 관세를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트럼프가 그걸 알고 고율 관세로 중국을 조졌고 중국의 항복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